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또다시 오라클발 AI 버블론 혹은 AI 수익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I 인프라 진영의 주가 하락이 꽤나 컸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폭도 상당했죠. 그나마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마이크론의 실적 덕분에 일부 회복하는 흐름이 있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이크론의 애프터 상승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국내외 반도체 혹은 AI 진영에 대한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대안 섹터가 될 수 있는 후보군도 미리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소식이 많았었는데 점검하고 전략으로 이어가시죠. 오라클의 이슈 대 마이크론의 시간외 주가 상승.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두게 될까요? 아주 궁금해집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1.8%의 하락세, 장 막판까지도 낙폭을 점점 더 확대를 하면서 22,700포인트 선 레벨을 반납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역시도 오늘로써 나흘 연속의 하락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 약세를 주도했던 종목은 오라클, 이슈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연준의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간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50에서 100bp가량 더 높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한 거고요.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은 내년도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채금리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10년물 금리 매우 미미하게나마 낙폭을 기록하면서 4.1%대 중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또 하나의 힌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10시 30분이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헤드라인 넘버 3.1%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0월의 3%보다는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상 범주 내로 잘 나와준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오늘 밤 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죠. 원자재 시장에서는 은값이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대 급등 66달러 선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원자재는 한번 흐름이 꺾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굉장히 급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보면서 향후 가격 향방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를 흔들었던 메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오라클의 미시간 데이터 센터 전주 핵심적인 투자자가 이탈됐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블루아울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 블루아울이라 함은 사모 투자금융그룹에 해당하는데 그동안 미국 안에서 있었던 오라클의 여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동안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해 왔고요. 지금도 여러 라운드의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하나에서만 투자를 백오프했다라는 뉴스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미시간주에서 오픈 AI를 위해서 증설되고 있던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부채가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 상환 구조는 불리하다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블루아울이 이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고요. 다만 다른 두 개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는 이 같은 블루아울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블루아울은 애초에 지분 투자 협상 파트너가 아니었다. 블루아울이 철수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진영의 약세를 방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라클의 5%대 급락과 함께 브로드컴과 AMD,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칩 관련주들이 3%대에서 5%대까지 낙폭을 벌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어 위버와 같은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GE 버노바라든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여러 원자력 SMR 소형 모듈 원자력 기업들의 주가
주가까지도 함께 깊은 조정폭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나왔던 이 뉴스에 대해서 에버코어 ISI는 보고서를 통해서 단순히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았던 하나의 사례에 해당한다라면서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걱정을 일축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AI 섹터에 전해졌던 또 한 가지 중요한 뉴스가 아마존의 오픈 AI 투자 소식입니다. 10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고 대충 환산을 해도 1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가 되는 것이죠. 자, 오픈 AI는 아마존이 설계한 칩 트레이니움을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이쪽의 주도주였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등에게는 경쟁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점유율 하락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밀어내리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오픈 AI와 관계가 얽히고 설킨 여러 미국의 빅테크 기술 기업들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주로 빅테크 기업들은 오픈 AI로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빅테크 기업들은 오픈 AI에 지분 투자를 감행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고리가 약해지게 된다면 이 오픈 AI를 주축으로 해서 리스크가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오늘 오라클 뉴스에 이쪽 진영이 전체적으로 흔들렸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들의 흐름도 보실 텐데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의 낙폭도 좀 상당히 깊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뚫고 EUV 노광 장비 프로토타입을 제작했고 올해 초에 가동을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죠. 물론 양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전 배치의 시점 자체가 조금 앞당겨졌다라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ASML 주가가 5%대 급락한 한편 다른 TSMC를 비롯한 관련주들의 약세도 두드러지는 하루였고요. 테슬라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4.6%대 급락. 추가적으로 부담이 됐던 소식은 캘리포니아 당국이 과장 광고로 인해서 이 마케팅 용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테슬라가 광고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지금 소비자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2단계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방 주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수준에 그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60일간의 시정 기간을 줬고 만약에 그 안에 마케팅 용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30일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할 거다. 이런 소식인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전체 매출의 11%가 발생하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에리아이다 보니까 이 소식이 오늘 테슬라의 주가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중국에서 일부 리튬 채굴 허가를 취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리튬 가격이 7%대 급등했고요. 앨범알의 주가는 양호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산업 섹터에 보시면 방산주들이 대거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 대표 기업들의 배당을 축소시키고 자사주 매입과 임원 보수를 제한시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자금으로 무기를 더 개발하고 인프라 개발에 더 투입을 해라. 이런 내용까지도 담겨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특히나 대장주인 로키드 마틴, RTX, L3 해리스 등의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점도 오늘의 체크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감 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눈길이 쏠려 있었죠. 실적 결과 정말 다행히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눈높이가 높았는데 그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는 결과였죠. 매출액이 57% 급증하면서 136억 달러대, 컨센서스였던 129억 달러대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EPS도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3.95달러대인데 실제로는
4.78달러대의 높은 EPS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기대를 모았던 클라우드 메모리 부문의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66%대로 잘 나왔고요. 총 이익률도 68%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캐시플로우가 지금 풍부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현금 흐름 84억 1천만 달러대로 발표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매출 전망치 밴드가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하단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2분기 EPS 밴드 역시도 최대 8.62달러 밴드까지도 발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가 미국 증시의 애프터마켓 흐름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주가가 현재 5.5%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급락세를 나타냈던 기술주 전반에게까지도 약간의 온기를 확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메타 등이 특히 강보합 정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쪽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낙폭이 상당히 깊었는데 램 리서치를 중심으로 해서 초록불을 켜내고 있고 또 전력망 기업들에게까지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랩업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연결 포인트로 이어갑니다. 네, 반도체가 어제 장 막판 스퍼트를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다시 주도주 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어제 장 내용부터 정리해 가시죠. 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에 1.4%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이면 알게 될 일본 BOJ 금리 결정은 다소 부담스럽죠. 사실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거의 예고를 한 상황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다들 알지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시장이 반영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가 12시 지나고 탄력이 좀 둔화되는 듯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막판 스퍼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사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본다면 지수가 과연 올랐을까에 대한 의문은 갖게 되죠. 오라클, 브로드컴,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이 그전 거래일 뉴욕장에서 반등을 준 점, 이것이 AI 투매를 진정시켰고요. 일정 부분 단기간 세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여기에 삼성전자 측에서 인텔의 PCH 칩 양산의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삼성의 파운드리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TSMC 대비 수율이 너무 낮아서 떠나갔었던 고객들이 AMD, 인텔 등등 하나씩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 큰 힘이 돼주는 내용이었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대덕전자, 해성DS, 하나마이크론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좀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픈AI가 아마존의 투자를 받고 아마존의 칩을 사용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엔비디아 진영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 등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3, 4% 상승을 탑2 종목이 해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 외로 본다면 거의 테마 천국이었던 어제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각 부처의 발언, 대통령의 발언 등에 힘입어 엄청난 테마군이 형성이 됐죠. 시장이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 테마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앞단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제는 탈모였죠. 그 전 거래부터 탈모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고요. 저출산 관련주도 꿈비, 에르코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슈 속에 마리화나 대마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탈플라스틱 관련한 종목들도 시세를 냈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계속한다라는 소식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였고요. 고속터미널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또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으나 시간 외에서 애프터에서는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의 사상 최고가 흐름
기대치가 높다 보니 자율주행의 키워드가 일부 종목들을 들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부 종목으로 좀 국한되는 시세였죠. 넥스트칩 20% 상승세, 아우토크립트 18% 정도 오름세였습니다. 결국 이쪽에는 거의 다 약간 테마화되는 시세였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나마 소외 섹터에서 반등을 준 곳이 엔터, 석유화학, 의류 등이 되겠습니다. 엔터 요즘 저희가 자주 얘기하게 되죠. 바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BTS 컴백 완전체에 대한 모멘텀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꽤나 소외받았죠. 그래서 어제도 SM, JYP엔터, 하이브, YG엔터 함께 올라섰고요. 약간 시장이 탄력이 둔화될 때 시장과 한 발 떨어져 있는 섹터라서 조금 더 관심을 받는 듯합니다. 석유, 화학주들도 요즘 시세 측면에선 나아지고 있는데요. 계속 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NCC 감축안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고 석화업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무래도 그 요구에 대한 기준 충족일이 19일 정도이기 때문에 점점 19일이 다가올수록 이쪽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의 종목들 올라갔죠. 내년도에 조금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2군 섹터로라도 올라설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자, 의류는 4분기 내수 소비 회복 속에 저평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엄청나게 막 주목한다기보다는 사실 연말이 되면 의류주는 마진이 좀 올라가서 의뢰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한세실업, LF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네요. 자, 어제장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자, 애프터마켓에서 종목별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공시가 있었죠. 매출의 28.5% 구조가 넘어가는 겁니다. 포드의 계약 해지 통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포드 등에서도 좀 견딜 여지가 없었겠죠.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LG 엔솔의 공급 계약 해지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4.5%, 종가 대비 한 3.9% 빠지면서 마무리가 돼서 이것이 오늘 2차 전지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애프터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으로 안 되죠. 시간 외에서는 1% 정도 올랐는데요. 대형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 신규 시설 투자한다는 공시도 있었습니다. SMR 전용 공장을 신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 린데코리아와 이제 특수가스 관련 기업이죠. 초대형 EPC 계약을 했다. 그런데 매출액 대비 규모가 45.9%, 꽤나 큽니다. 대형 수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시간 외에서 2.1% 정도 상승으로 반응을 했고요. 현대위아요. 이것은 종합시세이기 때문에 10%입니다. 어제 이미 장중에 9%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한 0.5% 정도 더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어제인데 이 단독 뉴스입니다. 내년 1월에 미국의 공장에서 기아 K4에 들어가는 심장, 엔진을 양산한다. 하이브리드 엔진 양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 반응을 한 걸까요? 일단 어제 현대위아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에서 3% 오른 한미약품은 국내 처음으로 GLP-1 에페글레나타이드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 이 관련한 약품에 대해서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딱히 나쁜 뉴스는 없었는데 개별 종목 뉴스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10월경부터 해서 가스터빈 얘기를 저희가 꽤나 했었었는데 요즘의 시장이
쇼티지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의 미덕에서 가스터빈을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향 온사이트 발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발전소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소형 온사이트 발전 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 내에 온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서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죠.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한국 한 5곳의 일부 기업들만 가스터빈 생산이 가능하고요. GE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한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의 주문량은 계속해서 몰아치다 보니까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 이미 2030년까지의 수주를 거의 따둔 상황이다 보니 더 이상 리드타임이 길어질 때 이들이 대응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 시장은 초점을 맞췄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SMR 가스터빈의 이슈로 가열차게 올랐던 거죠. 그때 당시에 가스터빈 한 기당 보일러 한 기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열회수 보일러인 BHI 에센트 에너지도 같이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가스터빈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이제 대형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을 추가로 전달한 거죠. 계속해서 가스터빈 쪽으로 빅테크의 수주를 받아오고 있다라는 게 될 것이고요. 그 전날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체코 두코바니 원전 주기기와 터빈 발전기 계약 소식이 있었죠. 이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는 2%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나마 시간 외에서 1% 정도 오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시가 신규 시설 투자를 소형 모듈 원자로 전용 공장을 신축하는 데 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년 1분기 경남 창원에 공장을 착공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연간 SMR 20대를 제작할 기자재를 생산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2028년 본격 가동을 해서 가동할 경우 SMR 제작 능력이 66%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사업들, 대형 원전 주기기, SMR, 가스터빈입니다. 관련해서 팀코리아의 수주 기대감, SMR은 이미 고객사 3곳에 2030년까지 60기 수주 이슈 있고요. 가스터빈도 2030년까지 연간 6에서 8기 해외 수주를 따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따박따박 한 14조 이상의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의심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확심을 단을 시기인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지금의 현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로 봤을 때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을 좀 앞단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시세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태양광의 현대 엔솔의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제만 놓고 봐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2% 하락이었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5% 오르면서 끝나기도 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입니다. 12월 8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슈가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날 대거 쏟아지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신용 자체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제 12월 19일 예정이긴 한데 투자 경고 해제 판단일입니다. 지금 5일 혹은 15일 전 종가 대비 45% 혹은 75% 이상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데요. 해제되고 나서 신용거래가 재개되거나 비투자금이 유입되거나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호재성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투경 종목 지정 해제가 간절한 상황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비투가 증가하게 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 종목으로 지정받기는 했는데 지금 11월부터 해서 변동 또한 꽤 큽니다. 잘 다지고 호재성 이슈를 반영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들 살폈고요. 뉴욕장으로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하락했죠. 자, 오라클 이슈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자극받았습니다. 미시간 데이터 센터 건설 사업이 불확실해졌죠. 앞서 체린 앵커 전달해 주셨다시피 블루아울 캐피털의 사업 참여 회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하락하며 AI 인프라 전반이 내렸어요. AI 반도체, 건설 인프라, 원전, 전기 설비까지 일제히 하락했고요. 이것이 성장 섹터에 대한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됐습니다. 양자, 로봇, 자율주행, 우주, 위성, UAM, 드론 등의 종목들 모두 다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거기다가 악재성 뉴스가 더해졌죠. 완전 자율주행 과장 광고로 30일간 판매 중단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 전 거래일 상승분까지 해서 약간 옵션 거래 반영도 있었겠죠. 주가 변동이 크게 나오면 4.6% 하락했습니다. 자, 우주 쪽은 로켓랩이 호재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성장주에 대한 톤다운 흐름이 나왔던 오늘 새벽에 뉴욕장이었고요. 그나마 괜찮았던 쪽을 본다면 리튬입니다. 중국의 리튬 채굴 일부 허가 취소 소식이 있어서 리튬 값이 올라가면서 시그마 리튬, 엘버말 등에서 반등을 줬죠. 그리고 개별 특징주로는 이 종목을 넣어봤어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입니다. AI 신약 관련한 종목인데요. 밤사이 10% 이상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점, 돈나무 언니의 아크인베스트에서 대규모 지분 매입을 한 점, 그리고 일부 임상 호재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로 뉴욕장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오라클이 계속해서 AI 버블을 자극하고 있죠. 12월 11일부터 13일 그리고 18일까지 오라클발 AI 인프라 진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라클이 불러일으킨 AI 버블 자극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컨센 대비해서 훨씬 더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모든 사업부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라는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덕분에 그나마 애프터에서 AI 버블 논란이 좀 환기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비포, 그러니까 오늘 장 마감까지 보시면 AI 진영이 오라클 영향으로 일제히 초토화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애프터에서 그래도 이것이 진정되면서 약간의 강보합의 불을 켠 곳들이 많았습니다. 다 마이크론 덕분으로 볼 수 있겠죠. 마이크론 덕분에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론 시세와 함께 빅테크 종목들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컨콜이 진행 중인데 컨콜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마이크론이 잘 나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힘이 돼줄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약간의 예외 뉴스로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야심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요즘 자주 이거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속해 있는 겁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 이런 쪽이 되겠죠. 매일 뭐 어떤 날은 스페이스X였다가 어떤 날은 이 자율주행 로봇이었다가 하는데 오늘은 이 XAI 쪽 보겠습니다. 자, XAI 전체 회의의 내부 소식통의 발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2, 3년 정도 버티면 우리 회사가 AI 정점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인간지능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범용 인공지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그룹5에 대한 출시 기대를 훨씬 더 높였죠.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화성을 통제할 것이고 거기에는 옵티머스가 쓰일 것이다 라며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부를 연결하는 발언을 한 번 더 해줍니다. GPU 20만 개 보유 중인데 100만 개까지 늘릴 거다라는 얘기. 엔비디아는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런 일론 머스크의 발언 등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런 큰 그림의 틀을 계속해서 우리는 잊지 말고 테슬라의 시세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야심이었고요. 최근 그의 야심 속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스페이스X가 되겠죠. 스페이스X에서
직원들에게 회사 침묵 기간에 대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라는 거예요. 회사의 상장이라던가 뭐 성장, 평가 이런 것들을 뭐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발언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죠. IPO를 앞두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 관련주들 조금씩 추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에 투자한 것으로는 미래에셋그룹과 아주 IB 투자 등이 있죠. 어제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최대 10배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에 투자했던 금액의 10배 수익 정도 최대, 적게 봐도 5배라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급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뛰는데요. 아주 IB 투자도 시간 외에서 상승했고 HVM도 애프터마켓에서 추가로 6% 올라가기도 했어요. 자, 모델 솔루션도 프로토타입을 납품했던 이력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 넣었고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어제 상장했었죠. 이 나라스페이스의 위성이 스페이스X의 펠컨으로 이제 발사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주로 같이 넣어놨는데 어제 상장한 이 종목 장중에 변동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꽤 많이 줄였습니다. 일부 스페이스X 관련주들의 변동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관심받는 종목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도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주에 대한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전체적인 시황에서는 기대할 요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장이 하락했고요. 오라클이 쏘아 올린 AI 진영에 대한 불안이 있죠. 거기다가 내일 BOJ의 금리 결정, 어찌됐건 경계감은 외국인의 수급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오라클의 악재를 상쇄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돼주길 바라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컨콜 진행하면서 마이크론의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당연히 한국 증시에는 힘이 돼줄 만한 내용이겠죠. 물론 뭐 점유율 같은 거를 많이 뺏었다라고 나온다면 반도체 진영에 대한 우려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마이크론 덕분에 힘낼 수 있겠네요. 자, 이슈로 보면 앞서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 호재 등이 반영이 되는지 여부 보셔야 되겠고요. 11월 달에 일본에 간 중국인들이 56만 명, 그 전달 대비 무려 15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제 연초에 있을 설 명절 이런 때에도 결국에는 한국의 선택지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면 상반기 화장품 섹터의 성수기임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 더 모멘텀이 될지 좀 장기적으로 체크할 뉴스인 것 같아 넣어봤습니다. 엔터주 BTS 컴백일 내년 봄 3월이라고 얘기했던 만큼 엔터주의 모멘텀 BTS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지 보시고요. 미래에셋 금융그룹 앞서 봤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엔솔의 날아간 배터리 수주, 테슬라의 하락에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리튬주의 반등과 이렇게 상쇄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매일 좀 따로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뉴스인데요. 빅파마가 K바이오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이게 지금의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델과 파이프라인 이슈가 있었던 오스코텍, 그리고 ABL 바이오, 알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빅파마와의 협업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도 일라이릴리와 연결고리가 있죠. 그 알지노믹스가 바로 오늘 상장입니다. 제약바이오를 좀 자극하게 될까요? 특히나 RNA, 유전자 치료제 분야 쪽에 조금 더 체크를 해두시고 알지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떤지가 제약바이오 오늘 센티의 분위기를 좀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자가 내년에 15건의 임상에 진전을 볼 것이다. 뭐 공격적인 배팅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비만 치료제를 비롯한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쿼드 메디슨 이런 종목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많이들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 밖에는 의료 AI를 넣어봤는데요. 의료 AI 얘기한 지 저희 좀 오래됐다고 느꼈습니다.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의 상승 속에서 의료 AI, AI 신약 이런 쪽이 좀 소외된 점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요. 어제 식약처 업무 보고에서 내년도 AI 의약품 제조 기술 심사 요건을 마련해서 조금 더 체계화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의료 AI 단도 조만간 관심을 둘 수 있는 시기가 올지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AI의 가장 가치 있을 쓰임으로 의료 AI를 보고 있기도 한데요. 진단, 신약, 병원 관리, 로봇, 의학 연구,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 분석 등을 하고 있죠. 의료 AI가 갖고 있는 역할. 결국에는 세계적인 전문의 감소 속에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은 올라가고 고령화 속에 희귀병 질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AI의 역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서 국내 종목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의료 AI 관련주 한 번 더 열어봅니다. AI 영상 진단 솔루션 플랫폼 업체들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보통 실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뷰노를 좀 안정감 있게 꼽아가기도 하죠. 저희 함정남 차장님 계속해서 3빌리언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3빌리언 시세도 너무나 좋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바이오 마커 쪽으로는 이 정도 종목이 거론이 되는데 온코크로스 등의 종목들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 시기가 이번 주에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으로 가보죠. 오늘 중요한 건 알지노믹스의 상장 되겠고요.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일단 애프터는 땡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이 왜 한국에 오전 11시에 할까요? 본인들 시간에 하지. 아무튼 이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CPI 오늘 한국의 밤에 이제 소식이 나올 거니까요. 보시고요. 내일 이제 BOJ 금리 결정 등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요즘 시장이 섹터 브리핑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워낙 테마가 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수급에 초점을 맞춰서 미나 앵커가 오늘 특별한 브리핑 준비해 주셨는데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도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한번 믿어봐. 수익 잘 낸다잖아. 네, 좀 민망하긴 한데요. 연기금이 이번 3분기에 수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했다고 하고요. 150조 원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뉴스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라고 주식 비중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 방향성은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저PBR 관련 종목들이 있을 테고요. 금융이라든지 지주사 이런 쪽이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다시 한번 입을 열었으면 또 한 번 연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11월과 12월 연기금이 어떠한 종목들을 담았는지 포트폴리오를 훔쳐보면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에 연기금이 매수했던 탑10 리스트인데요. 가장 상단에는 반도체, SK하이닉스가 담겨 있고요. 그때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실제로 잘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이 금융주 쪽에서 KB금융이 2등을 기록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바이오 쪽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이었고 특히 여기 지금 리스트업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뷰티 섹터에서도 담겨 있었고요. 이제 12월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이번에는 분위기가 살짝은 달라진 느낌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함께 담기는 모습 나타나면서 반도체에서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옮겨갔구나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본다면 로보티즈 같은 로봇 섹터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변화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강조했던 이 연기금이 자동차라든지 로봇 섹터로 수급을 이동시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 원을 매수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선방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그런 것일지 연기금의 수급이 코스닥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주목해 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봤을까 한번 코스닥을 따로 떼어내서 확대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로봇 섹터 담겨 있었고요.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름을 올렸었고 바이오 쪽도 여전히 강조하는 분위기 남아 있었습니다. 올릭스라든지 D&D 파마텍, ST팜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렇게 11월과 12월 현재까지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힌트를 얻어보면서 우리도 내 포트폴리오에 좀 선반영해서 종목을 담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연기금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종목들을 선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 대형주들을 많이 담는 모습이고요. 변동성이 약한 섹터를 선호하는 흐름, 그리고 실물 경기에 연동이 되고 있는 섹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연기금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최소한으로 흔들리는 대표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담는 모습이 기록이 됐었고 안정적인 배당이라든지 이익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을 선호하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또 장기 수급 확보 가능한 업종도 선호 섹터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 미래 성장 스토리가 탄탄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만한 그런 섹터라고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방어적인 성격과 안정성을 모두 갖고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갖고 있는 섹터를 선호하는 그러한 룰이 지금 연기금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정성을 강조한다면 저밸류와 배당 수익이 마련이 되어 있는 섹터가 있겠죠. 저밸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질 것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안정성, 하단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테고 배당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현금과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안정성을 겸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종목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기금이 비중을 늘려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8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반도체 단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있고요. 한솔케미칼,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증권, 한국콜마, 대상, 코스맥스, 키움증권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HDC 현대산업개발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10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일 겁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현대산업개발과 키움증권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기금의 포트 구성 기준에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강한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밸류업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섹터였던 만큼 다시 한번 연기금의 관심이 꺼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논리가 먹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데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 확장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안고 있는 섹터이죠. 그만큼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짚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콜마 코스맥스에 이어서 앞서서 11월과 12월 리스트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담겨 있었으니까요. 내년에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IT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AI 버블론이다, 거품론이다 이러한 우려가 시장에 번지면서 약간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향 자체는 성장 쪽으로 그려나갈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장기 성장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여전히 관심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건설 섹터도 최근 들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은 사실 연기금이 예전부터 많이 담았던 섹터이기도 한데 자산 가치 대비해 주가가 낮은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2026년에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강조해 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최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800억 원을 매수를 했다. 그리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 지수가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스닥을 따로 떼어내서 살펴봤더니 로봇이라든지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었던 흔적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화장품, K-뷰티 종목들도 하나 둘씩 포함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그리고 산업 성장성이 일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쪽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안정성에 더불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미래 성장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섹터인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 기조가 결국에는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중장기 성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지금 선매수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년에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번 발을 담가봐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 섹터라든지 바이오, 뷰티 쪽은 앞으로도 이슈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망 섹터 전격 공개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을 살펴봤을 때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건설 섹터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안정적인 금융, 지주사 이런 쪽은 워낙에 안정적이어서 많이 거론이 됐지만 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장의 관심권 바깥에 있었던 섹터였는데요. 하지만 연기금이 담는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설주들을 볼 때 이러한 점들을 보면 투자 모멘텀을 확실하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경기,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말을 하고 정책을 민다면 그때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자금이 국내 실물로 도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주들을 향한 업황이 좋지 않았고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됐다 보니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이러한 리스크는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됐고 정책 및 경기 회복 모멘텀이 현재로서 많이 짚히고 있는 만큼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시가총액 유동성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중에서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DLENC 등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대형주에다가 연기금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GS건설이라든지 DLENC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넘어가서 건설주 모멘텀 조금 더 살펴보시죠. 이제 연기금 수급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업황 분위기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 부장 보신 분들은 이 장면 되게 감명 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나 아직 쓸모 있다고 라고 김낙수가 말을 하는데 건설주들이 참 소외가 많이 됐지만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정책 모멘텀도 갖고 있죠. 중소형 건설주들까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근 증권가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 바로 IS 동서인데요. IS 동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서만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남은 손실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2026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2025년 11월에 울산 호수공원 에일리넷들을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분양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았던 것인데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2026년에서 30년까지 진행되는 매출이 앞으로 인식이 되면서
2027년의 매출액은 약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26,000원에서 5만 원까지 약 2배 가까이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 모멘텀이 생기고 주택 공급 모멘텀이라든지 연기금의 수급이라든지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생겼을 때 빵 떠오를 수 있다는 점도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기금의 자금이 진짜 비중 확대가 돼서 더 많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우리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섹터와 종목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인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보고 나서 그래도 뉴욕장 마감 봤을 때보다는 마음이 편안하긴 한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정감을 주시는 두 분이죠. I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씩 짚어볼게요. 어제 막판 스퍼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라클발 충격으로 AI 진영이 무너지는 듯 했다가 마이크론이 살려는 드릴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이 이슈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일단 위기 속의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었냐면 만약 반도체 IT를 보신다라고 하면 주도주의 방향성에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나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 만약 반도체 IT를 사신다면 수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이제 사는 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완벽하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어제 좀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 번의 기회는 저는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장에 BOJ의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까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라클과 코어 위브의 그들의 이슈에 AI 산업 진영 전체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위기감 있게 저는 보실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은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따져보면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사실 미국장도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한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 이유를 찾으려 하면 저는 긴 레이스 안에서 우리가 참 피로도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고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향성과 타이밍에 대한 네. 고민. 근데 저는 계속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요? 매수해야죠. 네, 하고 지금도? 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고 고민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에 대한 고민. 만약에 하드웨어를 선택을 한다면 그 안에서 GPU냐 TPU냐의 고민. 이러한 고민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고민 저는 좀 대신해 주세요. 반도체 IT는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 고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안정감을 더 느끼시려면 전력 인프라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네,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아니면 하드웨어가 좋으냐 소프트웨어가 좋으냐 다들 의견이 나뉘거든요. 하지만 전력 인프라를 나쁘게 보는 쪽은 전혀 없으니 차라리 전력 인프라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갖고 계시다면 지금의 의견으로는 당연히 홀딩인 것이고 네. 조금 굳이 이제 뭐 반도체나 전력이냐 이런 AI 인프라 진영의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는 전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막 돈이 너무 적어요. 그럼 네. 반도체 사시겠어요? 변압기 사시겠어요? 지금. 저는 반도체 투톱을 사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 장막판에 강력한 수급세가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믿을 거는 물려도 반도체 투톱에서 밀리지 않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반도체 투톱, 그 다음에 전력계기, 그 다음에 소부장 이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정이 들어와도 반도체 투톱이나 이런 부분은 금방금방 반등세나 나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섹터들,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계속된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소부장 중에서 이제는 소재 부품만 보자고 했었는데 장비도 보자고 하면서 한미 반도체를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또 나와줬는데 마이크론 실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한미 반도체가 그나마 조금 더 오늘 장에서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을 지켜보려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가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정우 팀장님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고 한미 반도체 특별히 더 강하게 얘기 주셨네요. 자, 반도체 진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2군에서 과연 어떤 선택지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바이오 사시겠어요? 2차 전지 사시겠어요? 바이오를 사야겠죠. 2차 전지는 엔솔 노이즈가 좀 불편하겠죠? 네, 일단 앨범말의 어떤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앞서 방금 말씀 주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수주 취소 이야기가 좀 불편할 뿐더러 최근에 2차 전지가 흔들릴 때 너무 허무하게 쭉 빠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2차 전지를 좀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두 섹터를 비교하자면 네. 2차 전지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이냐 사실 올해는 ABL 바이오, 알테오젠 혹은 비만 당뇨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올릭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는 이들의 시세가 내년도에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제약바이오도 그 안에서 변동성을 좀 보시기보단 숫자를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쪽을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럼 대표적으로 참 이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뻔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밸류적으로도 가장 좀 부담스럽지 않는 위치에서의 접근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기업들은 사실 약간 인하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영업이익들을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분기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미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의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앞선 코너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장에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볼 건 실적이 괜찮았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올라온 쪽부터 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한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에임드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오늘 상장하는 알지노믹스, 뭐 어제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에이프릴 바이오 막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도 삼바와 셀트 실적이 기반되고 상대적으로 못 갔던 이들에 집중해보자 이 전략으로 깔끔하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우 팀장님은 바이오 사시겠어요? 2차 전지 사시겠어요? 저는 2차 전지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신규 상장주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AMD 바이오나 뭐 삼성 에피스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나와주면서 기존의 알테오젠, 뭐 페트론, D&D 파마텍이 갖고 있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신규 상장 종목들로 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또 상장된 알지노믹스나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또 분산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기존의 강세였던 종목들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이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 ESS 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전기차 쪽에도 매출을 어느 정도 받아준다고 본다면 탄력성은 더욱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 나와줬다라고 본다면 이 하락만 멈춰주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악재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면 LG 엔솔 등의 이슈로 인해서 변동을 보일 때 포트에 넣어본다면 LG 엔솔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저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쪽으로 집중 볼 것 같다는 알테 거. 이동 이런 효과까지 노려서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대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요즘 가장 강력한 모습에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의 이번 정부 업무 보고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대체 활성화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본다면 에코프로가 가장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오늘 약간씩 달리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재밌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다양한 시각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요. 자, 그러면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키워드로 과연 두 분이 이번에 선택지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죄송합니다. 석유화학 사시겠어요? 건설주 사시겠어요? 건설주가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것 진짜요? 같아요. 네, 일단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WTI 유가의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길게 보면 볼수록 건설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주도 그 안에서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달, 11월달 보면 소형건설사들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형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잔고가 10억이 넘어가는 기업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 건설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럼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지 않나요? 다들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대형 건설사를 하는 게 지금은 맞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PF 사태니 영업 마진율 사태니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버텨냈던 건 결국 수주 잔고가 가득 차 있었던 이제 대형 기업사,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 GS건설, DL-ENC 여기에 저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까지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 원전 쪽을 보신다면 지금 현대건설이 밸류적으로도 쌀 뿐더러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 탑픽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좋지만 플러스 해외 플랜트와 지금 국내 주택 공급까지 밸런스 있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오히려 GS건설 혹은 대우건설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이것저것 다 재기 싫다. 올해 나는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쪽에만 더 집중을 할 거다라고 하면 삼성물산이 가장 저는 좋아 보인다. 그래서 건설주 안에서도 이렇게 좀 분류를 하셔서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학주는요, 지금 막 여러 가지 개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체질 개선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일시적인 반등, 업황의 회복, 완연한 회복 이런 것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출까요? 그러니까 내일이죠. 19일까지 일정 부분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 생산 계획들을 어느 정도 되죠. 협의하는 네. 협의안이 나오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앞단에서 수요가 폭발한 상태라면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앞단에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단을 조절한다라고 하면 그 연속성이 굉장히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짧은 구간 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데 최근 원자재 가격들 상승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참 고민되지만 그래도 둘 중에 누가 더 안정적일 거냐라고 하면 저는 수주 잔고가 일단 쌓여있는 건설주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지속 강조해 주셨고 삼성물산도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호 팀장님 여기서 또 의견이 갈릴지 궁금한데 턴어라운드 기대주로 건설, 석유화학 어느 쪽을 사시겠어요? 저도 건설에 한 표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의견이. 네. 지금 뭐 달러 강세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외 매출이나 비중이 높은
건설사 같은 경우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는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건 현대건설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두 종목의 공통점을 본다라고 보면 원전 산업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현대건설이냐 삼성물산이냐 둘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삼성물산에 또 한 표를 더 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 삼성의 이제 삼성그룹의 지분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등기사 이제 취임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다시 한번 삼성물산이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 집중되는 포인트보다는 더 전방위적으로 삼성물산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두 분과 함께 주요 섹터에 대한 분위기 파악하면서 조금 극단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그냥 약간 두 분의 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